너의 말들을 믿어? 민구가 그렇게 말한 이후로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나의 말들을 믿지 않았다. 현실은 소문이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현실과 환상은 구분되지 않았고 삶과 죽음은 뒤엉켰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내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들려오는 말들은 스쳐 지나갔다. 믿을 수 있는 말은 없었다. 말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나는 부끄러워졌다. 매일 밤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그리고 밤이 지나가면 다시 너무너무 많은 말들을 뱉어냈다. 이종산 소설가의 장편소설 코끼리는 안녕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첫 소설집 출간하신 소설가 한 분 모셨습니다. 책 제목이 급소인데요. 김덕희 소설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희입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께 오늘 문장의 소리 첫 출연이시라고 해서요. 네, 한번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월 말에 급소라는 첫 소설집을 낸 소설가고요.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 김덕희 소설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 2013년에 단편소설 전복으로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17년 올해 6월에 소설집 급소를 출간하셨습니다. 2달쯤 지났네요. 그죠? 네,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책이 나오고 지금 네. 가을이 되었어요.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예, 또 갑자기 더위가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급박하게 많은 게 변했죠. 뭐 전국도 그렇고. 네. 그 사이에 운이 좋게 기회가 닿아서 몽골에 좀 갔다 왔어요. 시원한 곳에 다녀오셨군요. 예, 아주 떼약볕이고 거기는 55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그늘은 아주 시원하죠. 거기는 습도가 덜하니까. 습도가 없어서. 예, 좋은 풍경 구경하고 왔습니다. 네, 푸르름이 아주 좋은 계절에 다녀오셔서 만끽하고 오셨겠네요. 예. 한국도 너무너무 더운 시기였으니까 올여름에. 네. 책 내고 몽골에 다녀오신 이유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책 홍보랑 뭐 이런 이벤트들이 네, 보통 잡히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인가요? 예. 책이랑은 큰 관련이 없는데요. 사실 이 휴가를 3월 달에 회사에 허락을 받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계획이 되신 거군요. 예. 가게 돼서 홀가분하게 좀 털고 여러 가지 바쁜 것들 골치 아팠던 것들 털고 왔는데 갔다 와서 마음이 안 돌아와서요. 아주 고생했어요. 몽골에 아주 남아 있어가지고 예. 조만간 또 가시는 거 아닌가요? 여행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는데 네. 이번은 좀 힘들었어요. 돌아오는데. 너무 좋으셨군요. 뭔가 그 유목민의 피가 몸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자는데 막 말울음이 들리고 막 그러네요. 예. 지금도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 좀 덜한데 힘들었어요.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알아본 적은 없는데. 뭔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인도를 갔을 때 정말 너무 황홀함을 경험하고 와서 네. 또 가고 싶다고 네, 생각하는 네. 사람들과 너무 불편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힘들어서 시끄러워서 싫다고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몽골도 좀 약간 평가가 극단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죠. 예. 뭐 비교를 어떤 하자면은 이유로 그렇게 좋으셨어요? 사실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불편함 속에서 여행을 다녔어요.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덜컹거리고 거의 3,400km를 아마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첫날만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신의주에서 목포까지 가는 거리를 그렇죠. 예, 첫날만 거의, 그렇게 달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샤워 시설도 물도 찔끔찔끔 나오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했는데 그 모든 걸 이제 덮어주는 게 밤하늘의 별이랄까요. 깨끗한 물, 코앞까지 떨어질 것 같은 별. 예, 지평선 까마득히 지평선 너머에 막 신기루도 보이고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세상 온 기분, 정말 다른 세상, 이게 여행이구나 하는 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몽골 갈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예. 이렇게 자신 있게 강추하시는 걸 보니까 수소문해 봐야겠어요. 갈 기회 어디에 있는지. 예. 소설은 잊어버리고 갔다 오신 거네요. 소설집이 나오고. 예, 좀 그러려고 갔어요. 일부러. 예. 그 갔다 오셔서 덩그러니 남아있는 급소는 어떻게 있던가요? 그 여행 중에 와이파이가 전혀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국 상황에 며칠 정도 다녀오신 거예요? 8박 10일. 네. 예, 열흘 동안에 뭐 서점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뭐 홍보가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혼자 외로워 있더라고요. 너무 외로워 있어서. 네. 바로 네. 무슨 이번에 지금 문학 주간 네. 그런 작가 스테이지도 참여하고 홍보 활동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책 읽기 좋은 계절에 다시 소환이 되었군요. 급소가. 제목이 굉장히 선명하기도 하고 뭐 섬뜩하기도 하고 한데요. 여러 소설들이 묶여 있는 소설집인데 급소라는 것이 표제가 된 고르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등단하고 맨 먼저 청탁이 온 작품이에요. 급소가. 네. 그 청탁해준 그 지면에 대한 약간 감사함도 있고 해서 급소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이제 책 작업을 하는 중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죠. 그래서 낯이 짖을 때라는 다른 작품하고 좀 투표를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반반이었어요. 주변에서 반응들이. 예, 그래서 이럴 거면은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가자. 급소 외우기도 쉽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겹쳤어요. 저도 낯이 짖을 때 낯설기도 하고 좀 끌렸는데. 이게 재밌는 게 시인들은 낯이 짖을 때였어요. 동료 시인들은. 역시. 그리고 소설가나 편집자들은 급소 쪽에 있었고. 또 어떤 기호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급소가 그렇게 해서 거의 첫 청탁을 주신 잡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아시겠죠? 관계자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네.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달리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등단작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작품들이 모인 것 같긴 한데요. 보통 등단작을 사실 첫 소설집의 첫 소설로 놓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 전복이 또 처음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거의 발표 순서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흐름이. 그것도 뭐 의도하신 바인가요? 제가 등단작 쓸 때하고 그 이후에 작품들 쓸 때하고 제가 좀 글 쓰는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등단작은 비교적 정신적인 여유가 문학 쪽에서는 있었던 거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조금씩 신경을 써가면서 쓴 거라 여유 있게 쓴 건데 다른 작품들은 마감이란 게 이제 생기니까 좀 전략적으로 좀 시간을 안배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좀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첫 작품집들을 봤을 때 약간 저는 의아했던 게 등단작이 제일 뒤로 가거나 자신 있어서 앞에 놓는 게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자신 있어서라기보다는 은근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맨 먼저 소개된 작품인데 이걸 왜 뒤에 가는 게 어떤가 의아해서 저 배치를
저는 한번 배치를 앞에 한번 둬봤습니다. 네.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취자분들이나 독자분들께서도 이 급소를 읽는다면 이게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으면 네. 소설가의 어떤 변화된 예. 지점들 예. 이런 것들을 좀 또 경험할 수 있겠다. 나름 재미있는 배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굉장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모범적인 소설을 읽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소설이 갖춰야 되는 딱 그 모습 그대로 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김덕희 소설가의 모습에서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믿고 읽어도 되는 소설 같은 느낌으로 아주 묘사와 서사가 적절히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지점들이 읽으면서 보니까 되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늘 놓여진 어떤 상황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지점 약간 그게 상상의 영역으로 가든 소설 구설에도 있더라고요. 실상과 가상 얘기. 약간의 균열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어떠세요? 소설 쓰실 때 흥미를 느끼는 지점? 소설이 착상되는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쓸 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으신지도 궁금했어요. 읽으면서. 제가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다시피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일상이란 게 너무 빤해요. 7시나 8시 사이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피곤해서 자고 이걸 이제 매번 잠자기 전에 좀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관성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약간의 균열이 감지된다거나 내적 균열이라든지 패턴의 좀 변화라든지 보이면은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서 좀 자기 스스로가 위안을 하게 되고요. 그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 보는 게 저한테는 어떤 체험이에요. 상상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보지만 현실에서 일탈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보면 또 극단까지 한번 가보게 되고 그러면 또 희열을 느끼고 또 현재를 살 수 있는 힘을 또 받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소설이라는 장르나 어떤 소설이라는 형식이 김덕희 소설가에게는 그냥 일상 직장인 김덕희에게는 일종의 돌파구나 쉼터 같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상에 대한 탈출, 일상에 대한 어떤 일탈, 행위로서의 소설 쓰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절박함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소설 쓰는 일이 재밌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괴로울 때도 있고 굉장히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수록작 중에 급소나 표제작이기도 하고 자망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이런 소설 쓰면서 즐겁다면 그건 조금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아주 힘들게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하울링이나 뭐 커뮤니케이터 이런 거 쓸 땐 좀 가벼운 소설이에요. 굉장히 이제 즐거워서 막 후다닥 쓰게 되고 두 쪽이 다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배치되는 거 보니까 미발표. 자, 혈이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서 저 혈을 읽을 때 정말 실제로 침을 놓으시는 분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뭔가 야릇하면서도 좀 이 침을 소재로 했다는 것 자체 그다음에 자망도 그렇고 이 기타 사냥의 문제도 그렇고 소설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취재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소설 한 편 쓰시려면? 제가 습작기가 따지면 한 투고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당선되기까지가 한 12년, 3년 걸렸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시도들이 취재를 많이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좀 잘못 발을 들여서 이게 르본지 기사인지 모르게 취재만 잔뜩 한 그런 그 실수도 있었고요. 그게 그래도 정제된 게 이렇게 취재하고 서사와 미학적으로도 또 용인될 만한 어떤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취재는 기본적으로 전문가 못지않게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요. 실제 혈 같은 경우에는 등단 훨씬 이전에 쓰고
최종심에도 등단 전에 쓰시고 써놓고 최종심에 한번 올랐던 거고 이렇게 회자된 거라 다시 발표하기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꼭 수록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혈자리나 이런 취재를 하다 보니까 A4 용지를 아래에서 바닥에서 쌓았을 때 거의 제 허리 정도 올 정도의 취재를 하고 쓰게 됐죠. 오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의사냐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지금 혈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작가의 말에서 소설집의 분위기를 정말 저는 너무 작가의 말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만큼 모범적인 작가의 말을 전 본 적 멋이라는 걸 전혀 내지 않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아주 담담히 끝까지 다 써주신 작가의 말. 사실 저는 어떤 멋진 작가의 말보다 이런 작가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작가의 말 쓰시면서 작가의 말 쓰는 게 쉽던가요? 이 소설의 한 편 쓰는 게 쉽던가요? 저는 오히려 시인들도 그렇고 소설가들도 그렇고 이런 이 자기를 가장 담아내는 글쓰기 한 장? 뭐 이게 더 어렵다고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언컨대 작가의 말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정제가 잘 되어 있는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저 쓰고 나서 홀가분했는데요. 못 부리지 말자 조금이라도 좀 못 부린 티가 나면은 확 지워버리고. 그러게요. 너무 멋이 보통 멋 좀 내잖아요. 정말 그렇게 쓰기가 싫었거든요. 정말요. 그런 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눈살을 찌푸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 못 부리는 뭐 약간의 부사어도 좀 빼자 이렇게 해서 거의 정말 담백 너무 좀 건조하게 좀 쓰자고 그렇게 했는데 모범적이라고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갑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제 스타일이랄까요? 제가 그러니까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맨 뒤에 작가의 말하고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소설을 쓰는 사람이구나를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마무리 마지막 장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소설 중에서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실제로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느냐고 하루가 통으로 날아갔다거나 희한한 경우. 저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였었어요. 어떠셨어요? 이 소설 쓰실 때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아침 풍경은 정확히 저와 일치하고요. 알람을 듣고도 민기적거리고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1분 1초라도 더 좀 누워있을까 하는 거고 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데서 발상이 시작된 거죠. 하루 통으로 날리면 어떡하나. 뭐 그런 진짜 본인의 아침 풍경에서 소설이 시작된 거군요. 많이 그런 유혹을 느껴요. 아침 풍경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할 때마다 소설 한 편 써볼까. 이렇게 저렇게 변주해볼까. 절차가 있습니다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직장인이라고 말하기가 출퇴근을 아침 저녁을 매일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직장인들을 보면 늘 대단하다라고 제가 늘 엄지척 박수를 보내거든요. 대단하세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소설도 쓰시고 이 대단하신 소설가의 소설의 한 대목 듣고 이야기 더 나눌게요. 그럴까요? 소설의 어떤 부분 가져오셨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망에서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모처럼 살이 오른 물은 생기를 띠면서도 부드러웠다. 어둠 속에서 유속이 만만찮아 보이긴 했지만 하류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은 어지간한 위협에 주눅들지 않았다. 노를 삿대처럼 세워 감기 쓰게 되고 힘을 주자 배는 빨려들듯 강심을 향해 미끄러졌다. 한참 동안 구름에 가렸던 달이 잠깐씩 얼굴을 내밀었다. 김은 그 틈에 재빨리 익숙한 지형과 물길을 훑어뒀다가 달이 구름에 가리면 손전등 빛에 의지해 길을 잡았다. 다행히 강바람이 거친 결을 만들지 않고 뱃머리를 받아주었다. 교원의 수면을 횡으로 쓸어내리며 무엇이든 내쫓으려 하던 것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김은 배를 물가에서 밀어내느라 떼어놨던 노를 다시 노쪽에 걸고 젓기 시작했다.
발밑으로 묵직하게 흐르는 물결이 느껴졌고 그 서늘한 기운에 온몸이 팽팽해졌다. 좋은 긴장이었다. 무작정 힘만 줘서 되는 게 아니란다. 김은 노를 저을 때마다 아들을 떠올렸다. 늦장가를 들어 어렵게 본 자식이었다. 어렸을 적 아들은 배를 좋아했다. 힘을 충분히 주면서도 봄볕에 홀린 고양이가 흔드는 꼬리처럼 저어야 한단다. 나른한 듯 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놀이를 하듯 휘적휘적. 이러다 힘을 줘서는 이어차 어여 이어차 어여 힘껏 구령도 놓고 말이다. 이어차 어여 이어차 어여. 뱃전에 앉아있던 어린 아들은 아비의 뱃소리가 우습다고 깔깔댔다. 밀고 당김을 바꾸는 순간이 진짜 중요하다. 물속에 박아놓은 노의 끝으로 물의 기분을 잘 살펴야 한다. 서로 궁합을 딱 맞추기 전에 서두르면 물은 귀찮아하며 자꾸 뒤챈다. 배는 배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은 앙칼져지기만 하고 노는 노대로 지치게 되는 거다. 거기까지는 말해주지 못했다. 아들은 사내들의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기 전에 제 어미를 따라 떠났다. 생각해보면 아들이 남았더라도 아비로서 자식에게 그런 것밖에 가르쳐줄 것이 없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 같았다. 갑자기 물이 배를 한번 들었다 놨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쳤을 정도로 특별할 것 없는 출렁임이었지만 김은 느꼈다. 그 심상치 않음에 잠시 노지를 멈춘 채 물의 기색을 살폈다. 물은 다른 동요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묵묵히 흐를 뿐이었다. 김은 강바닥의 둔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밑의 커다란 힘이 갑자기 저항을 만나면 그 충격이 수면까지 전달됐다. 그래, 이쯤에 하나 불뚝 솟아있지. 다시 노를 저으며 생각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솟았다기보다는 덜 깎였다고 해야 했다. 주변보다 단단해 침식이 더딘, 그래서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흐름에 맞서야만 했던 지물이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여라고 부르는 건 단순하게 남아있단 뜻으로 그런 걸지도 몰랐다. 여분의 밧줄, 여분의 옷. 김은 더 많은 여를 생각해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속이 조금 메스꺼려 침을 깊게 삼켰다. 멀미는 몸이 낡아가고 있다는 신호 가운데 하나였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체념할 수 있었다. 영유와 순유의 때를 반복해 읽어온 평생의 버릇이 그럴 수 있게 도왔다. 쓸려가야 할 때가 오면 미련 없이 쓸려갈 준비가 돼 있었다. 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자망의 이 대목 골라서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신 이유를 물어볼게요. 예. 자망을 쓰면서 처음부터 구상했던 대목이에요. 이 어부가 평생을 강에서 살았던 어부가 물과 어떤 교감을 하고 있을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제 사냥 비슷하게 나가는 대목인데요. 물이 마침 폭우가 져서 물이 많이 차올랐을 때 물과 어떤 교감을 할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에로틱한 장면이기도 해요. 예, 물을 여성성으로 좀 해서 이렇게 예, 해봤죠. 잘 에로틱하게 저는 안 읽었는데 작가분께서는 에로틱함까지도 염두에 두셨군요. 근데 뭐 물이 갖고 있는 관능성이라는 것, 특히나 물결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파도 갖고 있는 관능미라는 것은 뭐 사진가도 포착해낼 만큼 아름다운 거긴 하니까. 장면을 노골적이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과의 뭐 주고받는 감정으로 쓸 수 있을까. 예. 그런 장면에서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이 김덕희 소설가의 소설들은 이런 묘사 장면들이 아주 좋고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또 청취자분들, 독자분들도 읽어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어떠세요? 일하신다고 앞서 말씀하셨긴 한데 소설 쓰시는 시간대, 계절 이런 거 타시는 편은 아니신지. 저는 사실 날씨에 엄청나게 기분이나 어떤 하루의 일과가 좌우되는 사람이라서 오늘 같은 날씨, 이런 날씨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씨고 구름 계속 껴있는 상태. 어떠세요? 작업 잘 되는 시간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훈련을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잘 되는 시간, 안 되는 시간은 꾸준히. 그거는 어쩌면
핑계가 아닐까. 아니, 저 핑계 저 지금 은근히 디스하신 거죠. 핑계라고. 소설가에 한해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피해갈 수 없는데 그래도. 직장인이라고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직장인으로서 받는 좋은 영향도 많거든요. 여러 유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캐릭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직장을 안 가지고 있다면 친한 친구들과 그렇죠.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아니면 고독해져 있거나 고독해져 있거나 업계에 있는 사람들, 문단 사람들을 더 만나면서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좀 천박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안 천박해요. 되게 중요한 문제고 저희는 월급이 늘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죠. 네. 그래서 생계에 대해서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다는 거. 큰 욕심 안 내면은 그러면서 이제 또 문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긴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규칙성 안에서 작업하는 시간들을 분리해서 또 작업을 쓰시는군요. 꾸준히. 예, 어쩔 수 없이 일과 이후에 퇴근해서 모범적인 거 맞으시잖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매진할 때는 그렇게 쓰고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12시 전에 좀 자려곤 해요. 다음 날 영향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예. 그 김덕희 소설가께서 어쨌든 두 가지 다른 영역의 일들을 병행하고 있으신 건데 어떠세요? 소설을 쓴다는 것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어릴 때는 일기를 썼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소설을 쓰고 있지 않을까. 아, 일기 대신. 예. 매일매일 쓰는 글이 아니라 내 한 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느꼈던 충격받았던 내가 사랑했던 것들 모두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이미 많이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 소설집이기 때문에 이제 편편히 등단하시고 단편을 주로 모으신 거고요. 장편이나 뭐 경장편이나 이렇게 호흡이 긴 그 테마나 뭐 이런 소설 아이템 준비 중인 게 있으세요? 제가 이 소설집 내고 공이 좀 듣는 얘기가 장편의 호흡에 어울릴 만한 소설을 단편으로 가져와서 썼다 이런 평도 좀 들었어요. 이유는 편편이 이게 사실 길어지려면 한참 더 이야기의 서사도 그렇고 맞아요. 그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저 충분히 알겠고 저도 그럴 욕심이 좀 있는데 저는 굳이 이건 장편보다는 단편에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렇게들 쓴 거고요. 그리고 장편은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비밀 쓰다가 단편 청탁이 와버리니까 잠깐 놓게 되더라고요. 아직 신인이라서 저 장편 쓰고 있어요란 말을 못하고 청탁부터 하고. 그러시군요. 그 궁금해요. 어떤 장편이 나오게 될지 저도 기대하면서 물론 간간히 단편을 계속 발표하시겠지만 장편이 그러면 계속 늦춰지는 건가요? 예, 좀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또 단편 하나 지금 구상 단계가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그놈을 빨리 해결해야 숨 좀 쉴 것 같습니다. 마감 어떻게 견디세요? 잘 견디세요? 마감 안에 잘 놓는 편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얄미우실 텐데 한 번도 마감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너무 모범적이야. 아니 제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마감 날짜가 다가오면은. 저는 불안에 떨면서도 못 지키는 이 마음은 뭘까요? 나중에 좀 여유 노련해지면 그럴까요? 서투르다 보니까. 언제 등단하셨다 그랬죠? 지금 13년. 제가 볼 때 한 10년쯤 지나도 그때 불안해서 마감 잘 지키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김덕희 소설가의 소설이 꾸준히 텀 크지 않게 발표되리라는 말씀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뭐 꾸준히 작품 쓰시면서 발표하시는 건가요? 예. 이 책 홍보 활동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모처럼 저를 흥분시키고 있어요. 뭔가 전율을 경험하셨군요. 그러면은 이 친구랑 또 한동안 즐겁게 또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매체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시고요. 우와, 청취자분들께 벌써 예고편까지. 가을이 굉장히 짧은데 더 짧게
김덕희 소설가는 지나갈 것 같네요. 문장의 소리 오늘 첫 출연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과 중에는 좀 늘어지는 시간대인데요. 저로서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예. 네. 오늘 선배님이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에게 공을 돌리신다니 또 제가 넙죽 받지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고 그 김덕희 소설가의 급소 소설집 많은 분들 관심과 애정 보여주시길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10월이네요. 10월. 달이 바뀌면서 3월, 5월, 자 이제 8월 이렇게 그 새로운 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벌써 8월이라고? 아니 벌써 9월? 하다가도 그래도 또 새로운 달과 만나는 건 반갑고 즐거운 일이니까요. 10월 왔습니다. 10월. 이 좋은 10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사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독서하기 더 힘든 시간이에요. 마음이 바람 따라 이렇게 살랑살랑 무언가 좀 이제 그 한 해 또 이제 끝이 서서히 또 보이기도 하면서,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 이 마음 잡기가 힘들죠. 책 읽기 힘든 시간입니다. 10월 각자의 방식대로 잘 보내시기를 바래요. 지난 여름에 제가 그 제주의 어떤 여행자 센터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단어가 좀 마음에 남아가지고 지금 여름은 끝났지만 한번 그 단어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행은 당신에게 무엇인가요? 여행하면 떠오르는 것 아무거나 한번 적어주세요라고 공연 전에 말씀을 드려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여행은 결혼생활이다. 와, 이것은 저는 진짜 놀라운, 여행이 결혼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중년 부부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더라고요. 결혼생활, 마치 결혼생활이 여행 같다. 쭉 누군가와 동행과 함께 길을 쭉 가는 것. 그래서 다음 생에도 나랑 함께 여행을 할래? 이런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어떤 분은 나를 비우고 나를 채우는 것이라고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중에 어떤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두근두근, 딱 이 4글자 쓰여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단어에 마음이 확 빼앗겼습니다. 정말 여행하면 저도 두근두근, 이게 모든 걸 표현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근두근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슴에 두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두근두근이라는 단어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행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여행에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두근두근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행 생각하면 늘 두근거리는데, 지금 요즘 올해 동안은 많이 여행을 떠나지 못해서 이 두근두근하는 이 좋은 마음을 느껴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와, 진짜 두근두근. 일단 이 여행에서의 두근두근을 좀 음악으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멜로디 처음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김광석 4번째라는, 그러니까 4집 앨범이에요. 199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 너무 유명한 노래지만 한번 지금 두근거리는 그 여행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네. 가사가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순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하는 가사입니다. 제가 어떤 여행을 좀 한 2달간의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을 적에 그땐 또 중국 아주 넓은 곳을 기차로 가고 있었을 때 이 노래를 귀에 꽂았어요. 이 노래를 귀에 꽂았더니 그때 이제 여행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때 이 노래를 듣는데 완전하게 노래가 마음속에 와서 노래 가사를 수첩에다가 몇 번이고 옮겨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사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이 떠남의 그 두근거림이 이 노래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길을 떠나면서 앞으로 나의 이 2달간의 여행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어떤 길들이 나를 반겨줄까 하는 설레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 그래서 이 두근두근이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몹시 놀라거나 불안하여 자꾸 가슴이 뛰는 모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보면 조금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불안하여, 놀라거나 불안하여. 사실 두근두근했을 때 저는 좀 설레이고 궁금하고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조금 더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그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불안하거나 막 놀라서 가슴이 뛰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놀랐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여행의 그 설레이는 두근두근도 있지만 두근두근하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어떨 때 두근두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살고 계세요? 저는 뭐 옛날 생각하면 소풍 당연히 두근두근하죠. 소풍 전날 밤은 두근두근 막 쿵쾅쿵쾅. 내일 김밥을 싸가지고 우리가 가면 어떤 즐거운 일들이 펼쳐질까 하는 두근두근함. 그리고 생각해보면 인생에 진짜 두근두근했던 날은 시험 발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치는 이제 수많은 시험 다 빼고 거의 이제 마지막 사실 시험 관문 중에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이 대학 입시가 아닐까? 옛날에는 저는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뭐 큰 그렇게 좀 심하게 어떤 마음을 두었던 시험을 별로 치르지 않고 살아서 대학교 시험 수능을 보고 와서 그 다음 막 채점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고 또 뭐 어떤 시험들을 보고 마지막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의 그 시간은 정말 두근두근 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두근거림에는 정말 이게 불안함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 두근거릴까요? 당연히 사랑의 두근거림 있잖아요. 사랑이 시작되려고 할 때, 되기 전에 정말 두근거리죠. 좋아서 두근거릴 수도 있지만, 뭐 함께 이제 다 어떻게 사랑이 되어서 두근거릴 수도 있지만, 짝사랑의 경우에는 혼자만 두근두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올까, 어떨까, 제발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좋은 기대도 있지만 안 됐을 적의 그 불안함도 함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의 그 두근거림.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의 멜로디로 준비한 곡은요. 저한테는 좀 슬픈 두근거림의 곡이에요.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평생 좀 어떤 애잔한 슬픔이 함께 와요. Slow Dancing in a Burning Room 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2008년에 발표된 존 메이어의 3집 앨범 컨티니엄에 이라는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인데요.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사랑받은 존 메이어의 앨범입니다. 저는 거의 이 앨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 슬로우 댄싱이라는 노래는 처음 마음을 사로잡혔죠. 이 노래가 흘러나왔을 때 그 기타의 울림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네, 일단 한번 들을게요. 네,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요. 기타 소리밖에 못 듣지만 저에게 이 노래는 이 기타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이 기타가 이렇게 우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가사가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기타 소리. 하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깐 본다면 이건 짧고 부질없는 순간도 아니고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도 아니야.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랑이 저물어가는 마지막에 깊은 숨결이야. 널 품에 안고 느낄 수 있도록 붙잡아두고 싶은데 이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보여. 아무도 우릴 구해주러 오지 않을 거야. 이미 우린 잘못된 알람을 너무 많이 울려버렸잖아. 우린 추락하고 있어. 너도 알고 있겠지? 우린 추락하고 있어. 내 사랑, 우린 타오르는 방 안에서 천천히 춤을 추고 있어. Slow dancing in a burning room. 이런 가사 내용. 이건 이별의 내용이네요. 저한테 이 노래가 왜 이 슬픈 두근거림을 갖고 있냐면 이 노래를 듣고 있던 시절에 누군가가 마음에 훅 들어온 건 거죠. 마음에 훅 들어왔는데 이렇게 잘 서로가 맞아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줬으면 아주 이 노래는 행복한 노래로 제게 기억이 되었겠지만 어떻게 저는 고백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방법은 모르겠으나 마음은 막 불타오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두근두근거리고 보고 싶고 했는데 결국 고백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저에게 마음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다가옴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두근거림은 그냥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저물고 만 거죠. 저 사람과 아닌 거구나 하고 그냥 스스로 제 풀에 꺾여 넘어가고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두근거렸던 그 시간 동안 저는 항상 이 노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이 노래 생각하면 무언가 가슴이 아주 애잔합니다. 사랑의 그 두근거림이 좋게 결실 맺으면 좋은데, 그쵸. 그러면 또 이제 연애라는 게 시작되면 일단 한 3개월 동안 그 두근거림 말로 할 수 없는 행복한 두근거림이잖아요. 서로서로 막 두근두근 하면서도 이제 서로서로 맞추어가고 별거 안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한 두근거림 오는데 그 두근거림을 그때 맛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두근거림도 사실 일찍 끝나겠죠. 두근거림 생각하면 또 결혼이란 걸 생각하면 저는 아직 결혼 못 해봤지만 아마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은 정말로 두근거리지 않을까요? 마음이. 물론 연애 기간 동안 서로를 많이 알아왔지만 연애와 또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결혼식 전날 아마 엄청 두근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두근거림은 몇 개월 혹은 1, 2년 지나지 않아 두근거림은 사라지겠죠.
계속해서 두근거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건 이제 일상이 되고 삶이 되어버리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 처음 두근거림을 좀 늘 잊지 않는다면 일상이 된 어떤 지루함 속에서도 다시 좀 활력 같은 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의 두근거림을 잊지 않는다면 하는 그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두근거리는 상황들 속에서 뭐 방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두근거림이 최고죠. 좀 아름답기도 하고. 오늘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요. 이 두근거리다라는 한 단어를 이토록 섬세하고 자세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책이 있어서요. 바로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안나를 제외하고도 여러 남녀 간의 관계가 얽히면서 오묘하게 무언가 두근거리는 상황들이 여럿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안나와 이 브론스키가 만나서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는, 서로에 대해서 두근거림, 안나가 또 이 사람에 대한 두근거림을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 구절을 읽으면서는 제가 다 두근거리더라고요. 그치. 이게 이제 사랑의 시작이지. 정말 안나가 두근거리고 있구나라는 게 잘 느껴진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다. 모든 것이 좋았고 유쾌했다. 그녀는 무도회를 떠올리고 브론스키를 떠올리고 사랑에 빠진 그의 순종적인 얼굴을 떠올리고 그와의 모든 관계를 떠올렸다. 수치스러워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바로 이 부분이 기억에서 수치심은 더 강해졌다. 그녀가 브론스키를 떠올린 순간 마치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따뜻해. 아주 따뜻해. 타는 듯이 뜨거워.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그녀는 고쳐 앉으며 스스로에게 단호히 물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난 이것을 직시하는 게 두려운 걸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과연 나와 저 풋내기 장교 사이에 단순한 지인 관계를 뛰어넘은 어떤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건가? 아니,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경멸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도무지 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창 표면을 따라 페이퍼 나이프를 움직였다. 그러고는 매끄럽고 차가운 유리에 뺨을 갖다 대고 있다가 불현듯 원인 모를 기쁨에 사로잡혀 자칫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경이 줄감기의 조인현처럼 점점 더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눈동자가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신경질적으로 움직이고 가슴속에 무엇인가 숨을 막고 이 흔들리는 어둠 속의 모든 형상과 소리가 그녀의 마음에 매우 또렷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느꼈다. 기차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아니면 아예 멈췄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혹이 순간 끊임없이 그녀에게 찾아왔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어떤 부분을 조금 지나서 들어가 보면 모든 정신이 약간 좀 꿈속으로 가고 이것은 무엇일까? 정신이 사라지고 무언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가 다시 모든 것이 뒤섞이고 이런 상태를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두근거림이 아니면 뭘까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온갖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그리고 숨이 틀어막히고 여러 가지 웃음이 났다가도 신경이 팽팽해지고 이런 것. 이게 두근거림이잖아요. 안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두근거림이 두근두근 이렇게 다가와서 사랑이 시작되는 건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두근거림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 놓은 안나 까레니나의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여행을 생각했을 때 두근두근이
에서 이 두근두근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마음속에 다시 담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두근거리는 일은 많잖아요. 뭐 두근거리는 일들 겪으면서 살고 계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요즘 도통 두근거리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서 이 두근두근이라는 단어를 계속 발음했을 때 조금 아쉬워집니다. 그리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정말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 하면서 마음도 심장을 좀 그렇게 두근거리게 두면서 살아야겠구나 하고 좀 경각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두근거리는 일이 멀리 있진 않았어요. 꼭 사랑, 뭐 여행, 시험 발표, 결혼 이런 거 말고도 어떤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상황도 분명히 있고 어떤 장면에서 새소리를 만났을 때 정말 말 못할 아름다운 황홀한 구름을 만났을 때도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야 하는 것이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두근두근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삶은 지금 인생에 두근두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심장 박동이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루하게 고요하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어디서 이 두근두근 하는 마음을 되찾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근두근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동안 정말로 설레는 떨리는 단어 그리고 또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근두근 했으면 좋겠다. 두근두근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가을이 느껴집니다. 환절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준현이었습니다.